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프레스룸 퀴스트로 먼저 살펴봅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주자들이 어제와 오늘 면접장에 섭니다. 먼저 면접을 본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면접관 진중권 전 교수와 어떤 모습을 펼쳤을까요? 잠시 후 전합니다.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민주당 이낙연 후보, 당에서는 사퇴 처리 안 할 거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지역구인 종로 재선거를 대비한 함합평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관련해서 알아봅니다. 서산 갯벌에 경운기가 출동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이 외에도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살 빠진 김정은과 달라진 트럼프 등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이 정권 수립 73주년을 맞이해서 심야 열병식을 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전에 했던 열병식하고는 상당히 달랐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인지 영상 보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동지 열병식은 준비되었습니다. 전민무장과 전국 요새화 방침을 위한 투쟁에 계속 박차를 가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뒤덮으며 낙하산병들이 강화 기교를 펼쳤습니다. 혁명무력의 일익을 담당한 믿음직한 전투 대오로 억세게 자라나 그 위용 떨치며 나아가는 분개. 오늘의 참여한 비상방역 대전에서 가장 책임적이고 무거운 자기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며 당 중앙의 구상과 상당히 성대하게 치러진 열병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그런데요, 저 열병식 영상 중에 여기 영상 그림도 있네요. 이 방독면 쓰고 빨간 옷 입은 이 부대요. 참 눈이 띄던데 어떤 부대예요? 네, 이 바로 비상 방역 종대입니다. 네, 이 수백 명이 온통 주황색 방역복을 입고 심지어 방독면까지 쓰고 이 정말 수백 명이 행군을 하는 그런 모습인 건데 이 마치 SF 영화에 등장하는 한 장면 같기도 하죠. 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이 새롭게 꾸린 조직으로 보입니다. 이 앞서 보신 것처럼 조선중앙TV 이 방역 종대에 대해서 비상방역 대전에서 가장 책임이 무겁다라고 이렇게 밝혀서 이게 코로나 극복을 위한 부대다라는 걸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 모습을 보면 북한도 이 코로나 상황이 좀 심각하다, 뭐 심상치 않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네. 열병식에 참석했던 사람들 보니까 마스크 쓴 사람은 한 명도 없네요. 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 방역, 이 열병식을 보기 위해서 이 모인 사람들, 이 김일성 광장에 모인 사람들 모두 단 한 명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었었는데요. 심지어 이 김정은 위원장마저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럼 이 심지어 수천 명의 주민들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남녀 짝을 이뤄서 춤을 추기도 하고요. 이 집단 체조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는데 정말 노마스크 댄스 파티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북한 주민들 그럼 다 마스크를 안 쓰는 건가 싶기도 한데 이 아까 잠깐 보셨나요? 김일성 광장 밖에서 이 광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열병식을 구경하는 저 많은 사람들, 저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백신을 맞은 사람만 저 광장 안에서 열병식을 하는 건가? 라고도 또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전문가들은 이 북한이 아직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이 북한이 자체적으로 백신을 개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백신을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이 루트, 러시아 아니면 중국밖에 없을 텐데 이 앞서서 이 가장 가까운 중국이 준다고 했을 때도 이 백신을 거절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아직 북한이 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코백스라고 하죠. 거기서도 이제 백신을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아유 우리는 필요 없다. 다른 나라 줘라 이렇게 좀 거부한 적도 있는데 글쎄요 상당히 아이러니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동석 기자. 네. 어제 열병식 관련해서 외신들도 관련 보도가 했겠죠? 네, 맞습니다. 방금 전 화면을 통해 보셨지만 열병식에서 노마스크 보인 모습 굉장히 해외 언론사에서도 많이 나왔는데요. BBC 방송은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인민들에게 간절히 보여주길 원했다.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CNN 방송도 현재 북한은 코로나19 유입을 막고자 대외 관계를 거의 단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이 방식이 북한에서는 굉장히 잘 통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특히 북한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국가 생존 사태로 보면서 심각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정 국가임을 이렇게 자부하고 있지만 정작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유엔 당국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김은미 기자 또 네. 한 가지 관심을 눈길을 끄는 것 김정은 위원장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 정말 반쪽이 됐습니다. 이 살을 빼니까 좀 훨씬 좀 젊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실제로 이 외신 그리고 전문가들도 이 눈에 띄게 날씬해졌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 사실 지난 4월에도 손목이 가늘어져서 이 손목시계 줄을 좀 당겨서 이렇게 찼었던 이 그런 모습이 포착이 돼서 혹시 건강이 안 좋아진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도 나왔었는데 이때 이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지난 4월에 그때 140kg에서 한 20kg 정도가 빠진 것 같다라는 분석을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어제 공개된 이 모습을 보면은 훨씬 더 살이 많이 빠진 모습입니다. 근데 만약에 건강이 안 좋아서 빠졌다고 한다면 뭐 혈색이 안 좋거나 활기가 없어 보일 텐데 이 지금 공개된 모습은 오히려 약간 생기가 넘치는 모습에 가까운데요. 때문에 이 전문가들 이 살이 빠진 거는 건강이 안 좋기 때문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 다이어트를 한 거다. 이 다이어트가 성공한 결과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더불어서 이 북한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위기, 식량난의 이 코로나까지 있는 이 위기에서 좀 젊은 정치인, 활기찬 정치인 이 지도자의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확실히 조금 전에 지난해 10월하고 비교한 영상이 나왔는데 지금 이 모습입니다. 이쪽이 지난해 10월의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어제 모습이 딱 확대를 해놓으니까 특히 턱 있는 데가 상당히 좀 많이 빠진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난해 10월 모습인데요. 이때 북한이 열병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습을 보면 그제 열렸던 열병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그때 모습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비루스에 의한 병화와 싸우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보내며 진심으로 마음속 깊이 모든 사람들의 건강이 제발 지켜지고 행복과 웃음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히 보내며 하루빨리 이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인민군 장병들이 발휘한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헌신은 누구든 감사의 눈물 없이는 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보통 이 열병식 하면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이만큼 강하다 이걸 이제 대내외에 보여주는 영상이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앞서 본 것처럼 이런 전략 무기도 안 나왔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도 하지 않았고요. 글쎄요, 이외에 이런 열병식을 왜 열었을까요?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전략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북한식으로 이야기하면 북한은 이제 꺾어지는 해. 5년마다 이제 굉장히 큰 행사를 벌이거든요.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73주년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포함되지 않고 있고요. 또 이제 북한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눈물까지 흘렸는데 이번에는 직접 연설이 없었어요. 네네. 그런 걸로 비춰보면 일단 원래 무기가 등장하지 않는 것은 내부적으로 이제 상당히 어려운 것들을 좀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왜냐하면
이 첨단 무기들을 동원할 경우에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겠죠. 이제 그거를 좀 줄이기 위한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을 향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즉 어쩌면 적대적인 메시지를 발신하지 않겠다. 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특히 북한이 여전히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최근에 보면 지금 식량난이 굉장히 이번 올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체 외국의 원조를 받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 코로나가 혹시 묻어 들어올까 싶어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보통 이런 행사를 하면 주민들한테 뭐 여러 가지 선물들 많이 나눠주는데요. 네. 특히 아마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못 나눠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군인들까지 동원해서 할 경우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걸 일단 줄이기 위해서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비군격이죠. 노동저기대라든지 저렇게 이제 일반 뭐 트랙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런 행사를 보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 건강 상태가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지고 아마 본인도 상당한 위기를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건강 상태가 좋아진 측면을 보이는데 직접 연설을 하지 않는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북한이나 미국이나 어떤 자극하지 않겠다, 우리나 미국이나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메시지를 내보내면 좀 그렇죠. 자극을 할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북한이 뭔가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마 메시지를 직접 읽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IOC가 일단 북한의 지금 동계올림픽 참가를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북한이 이게 외부에 나가는 거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작년에 원래 지금 이 그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 일체 연락도 하지 않고 참석도 안 해버렸거든요. 그만큼 내부적으로는 상황이 좀 심각하다. 이런 어떤 것들을 좀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와 더불어서 보면 열병식에서도 소위 얘기하는 가성비를 낸 건 아닌가 뭐 이런 싶기도 한데 근데 사진 한 장을 좀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왼쪽 사진이요. 지금 이 노동당 이 본청 모습인데 이 앞에서 성대하게 이렇게 연회를 보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가 가운데가 여기 헤드 테이블인데 아마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모습이 김정은 위원장이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떤 모습하고 비슷하냐면요. 보통 미국의 백악관 옆에 로즈 가든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연애를 많이 하는데 이 모습하고 또 비교가 돼서 오늘 상당히 또 사진 한 장이 또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또 가성비 얘기는 또 들어갈 것 같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회춘한 트럼프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자 이동석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깜짝 놀랄 만큼 모습이 변신했다는 소식인데요. 대통령 재임 당시 모습과 퇴임 후에 약 8개월이 지난 최근의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피부 톤은 물론이고 특히 주름이 없어진 것을 확 확인할 수 달라진 것 있는데요. 같네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환하게 웃는 모습이 요즘 시절 최고로 좋다는 걸 말해주는 것 같은데요. 의학의 기술을 빌렸는지 아니면 운동을 열심히 한 건지 미국 네티즌들 사이에선 이런저런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에 사진도 나오지만 재임 당시의 모습하고요. 퇴임 후에 8개월 후에 최근 모습하고 봐도 정말 한눈에 비교가 될 정도로 확 달라진 모습인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이죠. 트럼프 주니어는 그가 젊어졌다. 대통령 재임 당시의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다. 아버지를 노화시켰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아하. 네, 다른 대통령보다 1000배나 힘들었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국의 한 평론가는요. 젊어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포토샵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컴퓨터를 이렇게 뭔가 좀 만진 것 같다. 맞습니다. 국내 누리꾼들 역시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퇴사가 답이다. 역시 돈이 최고다. 나란 일을 쉽지 않다. 이런 등의 반응이 현재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으니까 역시 퇴사가 답이다라는 이런 반응이 가장 눈에 띕니다. 자, 그런데 김은미 기자. 네. 최근의 모습을 왜 이렇게 공개를 했을까? 그것도 상당히 좀 젊어진 모습. 여기에 무슨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이 본인의 이른바 회춘한 이런 사진을 올린 이유 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의식한 거다라는 이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사실 이 공공연하게 차기 대선에서 나오겠다라는 이 의지를 거듭 피력을 했었던 바 있습니다. 이 직접 뭐 당을 만든다고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나온다고 한다면
이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붙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이 본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3살이나 어리다, 과라하다, 이렇게 젊고 건재하다라는 거를 직접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 건데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SNS에서 지금 퇴출이 된 상태죠. 네. 그러니까 팩스로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각종 이 정책 결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성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산 머드맥스. 자, 지난해죠. 판소리 범 내려온다. 자, 이거를 이용해서 한국 관광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는데 올해도 이 고정관념을 깬 영상들이 여러 편 제작이 돼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충남 서산의 갯벌을 배경으로 한 이 홍보 영상, 요즘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리포트로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수십 대의 경운기들이 갯벌이를 신나게 내달립니다. 전통 민요에 흥겨운 힙합을 더한 음악은 한층 더 기분을 들뜨게 합니다. 할리우드 영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를 패러디한 한국 관광 홍보 영상으로 서산 머드맥스로 불립니다. 공개 7일 만에 210만 조회수를 넘길 정도로 인기몰이 중입니다. 영상 속 등장인물들은 평소 이 갯벌에서 바지락을 캐는 고령의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민들 전체가 다 나와서 그게 일상생활이에요. 그게 어천개 바지락 한다고 하면은 주민들이 다 나와서 그렇게 하는. 갯벌을 긁어 바지락을 캐고 한쪽에선 바닷물로 씻어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바지락, 굴, 또 이제 농개, 여러 가지 그 생물이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바구니 호미 만들고 바다에 나가면은 바닷물이 들어올 시간이 되자 어민들은 서둘러 경운기를 타고 무트로 향합니다. 화제의 장관이 연출되는 순간입니다. 한국의 갯벌을 알리는 홍보 영상으로 이랴 전국구 스타가 된 작은 갯마을. 한번 찾아오겠다는 사람이 줄을 잇는 등 경운기 대출동 효과가 톡톡히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이동석 기자, 진짜 저 홍보 영상 보면 아니 서산 갯벌이 도대체 어떻길래 그런 거야? 안 가볼 수 없겠어요. 네, 맞습니다. 충남 서산 홍보 영상 방금 전에 보셨는데요. 이 영상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야말로 바지락을 캐는 현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영상이 굉장히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건데요. 이 영상이 대박 날 수 있었던 건 바로 경운기의 등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운기 30여 대가 갯벌을 내달리면서 그야말로 레이싱 경기장을 방불케 하는 모습인데요. 영화 매드맥스의 장면을 연상시키는 이 영상, 머드맥스라는 별명까지 붙었다고 합니다. 네, 경운기 운전자들은 고령의 현지 주민인데요. 바지락을 캐면서 흥겨운 노래를 부르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누리꾼들은 바로 이게 진정한 K-힙이다. 어르신들의 일상을 어이가 없을 정도로 잘 풀어냈다. 내 고향 서산이 자랑스럽다는 긍정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경운기 많이 타봤거든요. 저도 이 영상 보면서 어렸을 때의 모습 굉장히 많이 상상했습니다. 홍보 영상으로 대박난 서산, 관광으로 조만간 돈줄이 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런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서산 저 갯벌 가면 경운기 타는 분들, 관광객들 참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윤영미 의원님. 네. 작년에도 지난해에도 지금 여기 있지만 범 내려온다 이 민요 이용한 이 홍보 영상 갖고 대박이 났어요. 이렇게 전통적인 관광 홍보 이 여기서 탈피해서 이런 영상들로 제작을 해서 홍보하는 거 요즘 세대한테 딱 맞는 부분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죠. 범 내려온다 그게 판소리잖아요. 원래 그렇죠. 네, 판소리를 약간 개조한 거에다가 춤이 아주 재밌잖아요. 굉장히 독창적인데 그게 힙합 춤 같은 것도 힙합이었잖아요.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무려 6억 뷰. 그게 1탄이었고 지난해 이제 공개된 건데 관광공사가 또 한 번 대박을 터뜨렸는데 2탄이 이번에 나온 게 중에 한 편이 지금 서산 매드맥스가 아니라 머드맥스입니다. 머드 진흙벌. 그래서 이제 대박 조짐이라서 지금 뭐 일주일 만에 300만 뷰라고 하잖아요. 이 속도로 가면은 뭐 저기 1편 못지않은 인기를 끌 것 같은데 뭐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 영상 보는 순간 재밌다 하고 딱 보는데 아니 우리나라에서 저런 영상이 가능해?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게 가능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매드맥스 하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는데 뭐 전차 타고 쫙 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운기잖아요. 이게 이제 주민들이 대부분 한 300여 대가 동원됐다는 게 대부분 주민들이고 이게 어떤 마을이냐면 서산 대산읍 오지리 주민들인데 이 대부분 이제 다 한 명만 빼고 맨 앞에 있는 한 분만 빼고 다 주민들이 이제 동원이 돼서 찍었다고 하는데 이 마을이 특히 바지락을 캘 때 경운기를 동원하는 유일한 마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충남 보령하면 머드 축제하고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충남 서산하면 뭐가 유명한지 서산 기억 잘 안 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홍보 영상을 만들면서 서산을 주제로 이제 기획을 한 거예요. 관광공사에서 팀을 이제 만들어서 기획을 하면서 서산을 어떻게 홍보할까 하면서 고민하던 끝에 이게 유일하게 이제 경운기 끌고 바지락 캐는 마을 이거를 이제 기획 소재로 삼은 거죠. 그럼 이제부터는 서산하면 이제 바지락이 먼저 딱 생각나겠군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뭐 이쪽도 머드가 많으니까 다양한 이제 아마 이제 궁금하면 저도 이제 그것까지는 못 찾아보고 왔는데 아마 이제 서산 이거 말고 또 뭐가 유명하지 하고 사람들이 외국인은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서산 한번 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아마도 이제 홍보 영상이 일단 대박이 났는데 지금은 이제 그 코로나 시국 때문에 어디 뭐 우리나라 사람이야 좀 가볼 만은 하지만 관광객들이 들어오질 못하잖아요. 내년쯤 되면 전 뭐 접종 대부분 완료하고 하면 이게 저 아까도 말했지만 홍보 영상 대박이어서 우리나라 관광도 대박이 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거칠어진 윤석열의 입,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여권에서 윽박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윤석열 후보 국회에서 아주 격정적인 15분간의 기자회견을 했었죠. 그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빙성 있는 근거로서 그걸 가지고 의혹도 제기하고 문제도 삼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게 없는 문서는 소위 괴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괴문서를 가지고 국민들을 갖다 이렇게 혼동에 빠뜨리고 그리고 이런 정치 공작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됩니까? 저를 국회로 불러주십시오. 당당하게 저도 제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치사하게 숨어서 오지 말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책임질 각오를 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효미 기자. 네. 지금 영상에서 본 모습이 이제 그제예요. 근데 네. 어제도 또 관련해서 발언을 이어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제 저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 격정적인 저 기자회견을 보고서 정면 돌파하려는 것 같다라고 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실제로 이 윤석열 후보 지금 이 그동안 잠시 쉬었었던 공개 행보에 나섰는데요. 이 바로 어제 이 국민의힘 강원도당을 공개적으로 찾았습니다. 근데 이 강원도당을 찾은 자리에서도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고발 사주 의혹 이거는 공작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 어제 윤 후보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과거부터 해온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이 정치 공작하고 프로세스가 똑같습니다. 질질 끌면서 뭐 냄새나 계속 풍기고 이러지 말고 빨리 확인할 거 확인해가지고 결론을 내라. 기자회견을 한 걸 가지고 국민에 대한 윽박이다. 말이야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선거라는 것을 이렇게 정치를 늘 공작에 의존해서 하는 그런 버릇은 이제 그런 습속은 좀 이제 고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보자가 한 명이라고 확신을 하고 계신 건데 더 지켜봐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무슨 인터넷 매체가 어디 늘 이상한 짓 한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메이저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인터넷 매체를 내가 한 말 중에 거기 폄훼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 이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이 정치 공작이다. 이 냄새만 풍기지 말고 빨리빨리 수사해서 좀 결론을 내라라고 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 여권에서 이게 윽박을 지르냐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유 말이야 무슨 말임들 못합니까? 말장난 그만하십시오라고 일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어제 격앙됐었던 기자회견에서 논란이 됐었던 부분 인터넷 언론 비하 발언이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인터넷 매체를 폄훼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까 들으셨죠. 이 내가 한 말 중에 폄훼한 부분이 어디 있냐. 다만 나는 공작을 할 거라면 당당하게
여권하고 가까운 규모가 큰 언론사랑 직접적으로 붙으란 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이 발언도 어떻게 듣기에 따라 좀 논란이 될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뭐 규모가 큰 언론사는 여권하고 가깝다는 친정부적이라는 거냐라는 비판이 나올 법하기도 한데 뭐 어쨌거나 윤 후보 규모가 커야 나중에 책임도 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앞선 본인의 인터넷 매체 비하 발언에 대해선 사과나 유감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제 국회에서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를 국회로 불러주십시오. 치사하게 숨어서 하시지 말고 이런 얘기를 했던 윤석열 예비후보. 자, 어제도 비슷했습니다. 질질 끌면서 냄새나 계속 풍기고 이러지 말고 빨리 확인하고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최근에 이 의혹과 관련해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저 MBN에서 여론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의혹 국정조사를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국정조사 해야 한다 58.7%, 국정조사 반대한다 23.3%, 절반이 넘는 응답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특히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3.1%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찬성 의견이 상당히 높았고요. 국민의힘 지지층도 42.7%가 국정조사에 찬성하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우리가 이제 이번 사안에 대해서 뭐 지난주부터 계속 방송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하느냐?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해야 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윤 후보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윤 후보가 고발 사주를 했다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공세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권에서는 그렇죠. 더군다나 또 심판격인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도 보면 뭐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해서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기도 하기 때문에 윤 후보 입장에서는 그냥 이걸 묵인하고 있으면 이 전부 다 자기가 한 것처럼 시인하는 것처럼 되지 않느냐를 해서 굉장히 어떤 격앙되게 기자회견을 한 것 같아요. 네. 즉 고발 사주라는 프레임에서 공작이라는 프레임으로 좀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저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 사안이요. 지금 보면 일단 윤석열 후보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뭐 근거가 나온 것도 없고 그렇죠. 또 손준성 지금 전 대검 정책기획관은 뭐 여전히 부인하고 있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감찰을 진행 중인데 또 지금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애매모호하게 답변하고 있고 그렇죠. 또 지금 이 제보자라고 알려진 분 같은 경우는 본인은 또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상황에 지금 이제 공수처가 이게 뛰어들었고 검찰도 지금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수사를 일단 밝혀질 문제인데 뭐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하다는 거는 빨리 진실을 좀 알고 싶다. 아마 그런 요구에서 이렇게 찬성표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정치적 공격만 하지 말고 그렇죠. 얼른 빨리 해라. 왜냐하면 이게 평상시가 아니라 지금 대선 국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2달 뒤에 있으면 야당의 후보가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그럼 이걸 끌 경우에 실제로 여론에 반영이 되고 나중에 이게 아무 혐의가 없어져 버리면 결국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들의 어떤 이 유권자들의 민심을 사실 왜곡하는 결과가 되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 문제는 정리를 해야 된다. 예전에 뭐 2002년도에 김대엽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 제일 큰 의혹 부풀렸다가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거짓으로 드러나서 그랬어요. 결국 상당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없애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하는 것인데 문제는 국정조사 현 단계에 한다는 거는 사실관계 밝히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지금 뭐 사실은 다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사실을 찾아야 되는 단계거든요. 뭐 압수수색을 해서 찾고 뭔가 킥스를 하는 데서 뭐 판결문을 뽑았는지 이런 걸 확인해야지만이 사실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가 법사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했지 않습니까? 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정치 공방만 했잖아요. 지금 단계에서 국정조사하면 똑같은 결과를 낳을 거거든요. 이게 이제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공수처가 오늘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기서 뭔가 사실관계를 좀 거르고 그리고 이 수사는 마냥 늘어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빨리 하여튼 끝내는 방향, 이 가타부타 결론 내는 방향으로 내려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편 이렇게 윤석열 후보 여러 의혹이 있을 때마다 가장 생각나는 말이요. 이준석 대표가 이 당대표 후보 시절에 했던 말이죠. 비단 주머니 3개, 이 발언이 상당히 많이 생각이 나는데 이동석 기자, 지금 이런 시점에서 윤석열 캠프에서 이 비단 주머니 3개를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캠프의 대변인은요. 이준석 대표가 공언했던 비단 주머니 3개를 곧 꺼낼 거라고 보면서요. 이준석 대표를 향해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 비단 주머니가 아닌 비닐 주머니로 충분하다. 그러면서 본인이 비단 주머니와
비단 자료를 짊어지고 가면 된다고 밝혔는데요. 양측의 입장 목소리 저희가 준비해봤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앞서가는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한 네거티브에 치중하게 됐을 때 유권자분들이 어떤 판단하시는지 보기 때문에 아마 당내에서 자연스러운 자정작용이 일어날 거라 보고요. 네. 이준석 대표가 공언했던 비단 주머니 3개도 곧 꺼낼 거라고 봅니다. 비단 주머니 3개. 저는 뭐 언론에 있어가지고 좀 말실수 성격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조건 마이너스고요. 다만 어제 대체적인 평가를 보면은 그 기자회견 자체가 뭐 사실관계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치적인 행보였고 그게 일부 뭐 지지자들에게는 다시 좀 신뢰를 주는 계기가 됐을 수는 있겠다. 이준석 대표님이 비단 주머니 하나 풀어놓으실 순간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니까 인터넷 매체는 작은 매체 그리고 크기가 작으면 진실을 담보할 능력이 없다라는 어떤 이런 선입견 이게 뭘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를 비단 주머니라고 하십니까? 그냥 비닐봉다리 같은 거지 그런 거. 네, 이 대표는 윤석열 후보의 그제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기자회견 자체는 사실관계를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행보였다. 일부 지지자들에게는 신뢰를 주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다면서 인터넷 매체 발언에 대해선 말실수 성격이 있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예비 후보에게 또 이런 얘기도 했다고 전해지네요. 여기서 발전이 있으면 정치인, 아니면 발전이 없으면 영원한 검찰총장. 지금 CG로 나오는데 여기서 발전이 있으면 정치인이고 발전이 없으면 영원한 검찰총장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이런 모습은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요?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환영이 많은데? 좋아하는 분들이 강원도에 많으셔가지고. 많아요. 외갓집이라고 생각하더라고, 외갓집이라고. 먹방이 그렇게 사진 이쁘게 나오진 않다고요? 입에 들어가는 거는 또 사실 않고 국물이다. 우리랑 또 맛있게 먹는 거 정치인들도 먹는 거는 모양이 안 좋아? 모양이 이게 이렇게 잘 나오는 게 별로 거의 뭐 없어요. 약간 닭은 조금 덜 익은 것 같아요. 예, 너무 떠부어서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밥부터 집으시네. 자, 이렇게 있다. 뜨거워요, 뜨거워. 끝. 되셨죠? 예. 아, 고생하셨습니다. 은영미 의원님. 국회에서 이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보고 일각에서는 아직 검찰총장 티 못 벗은 것 같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또 지금 영상 보면 여느 정치인하고 또 붙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단 먹방 모습이잖아요. 네. 일단 선거 때는 확실히 먹방이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얘기하고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데 솔직히 지지난해인가요? 국정감사장에서 거침없이 답변하던 윤석열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다. 예전에 저한테 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면 돌파하는 모습이 비춰지면서 좀 거칠었지만 언사라는 게 좀 거칠었지만 그래서 진정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일부 지지층은 오히려 확신을 주는 계기가 돼서 지지층 결집 효과도 일부는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너무 이미 그때와 지금은 다르잖아요. 그때는 검찰총장이었고 지금은 이제 대선 후보인데 기자회견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 기자들이 앞에 있지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좀 호통을 치는다든가 막 화가 난 듯한 모습이 좀 부정적으로 비춰졌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왜곡된 언론관을 드러내면서 약간 그 기자회견의 일부 효과도 거뒀지만 일부 부정적인 효과도 부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효과가 있는 반면 또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기자회견이었어요, 사실. 그런데 오늘 이제 수요일 날 그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 간 거죠? 어제 간 건가요? 네, 어제 갔는데 저런 먹방 보여주는 건 오히려 그 약간 거칠고 그런 모습을 좀 상쇄시켜주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더구나 강원도가 어디예요? 자기 외가가 있는 곳이거든요. 네. 외가가 있고 또 이제 학창 시절에는 방학 때마다 가서 어린 시절에 갔던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근한 곳이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이게 뭐 계획된 것인지 아니면 예정된 일정이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죠.
이런 제2의 고향에 가서 뭐 이제 저기 주민들은 아닙니다만 어떤 현지의 어떤 음식점에 들어가서 거기 관계자들 알고 이제 음식을 먹는 모습, 이런 모습은 오히려 이제 그 약간 거친 이미지를 희석시켜주고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 하면 그 기자회견장의 모습처럼 카리스마라든가 또 체격 자체가 크기 때문에 자칫 좀 목소리까지 크면은 좀 위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또 호탕한 모습도 있거든요. 또 그리고 뭐 윤석열 친구들이 썼다는 저서 뭐 구수한 윤석열이라는 책도 있던데 거기에 따르면 굉장히 인간미도 있다라고들 얘기가 전해지잖아요. 아직은 저희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호탕하고 친근하고 구수한 모습들을 선거 때는 현장에 가는 게 굉장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한적이지만 만약에 보여준다면 그런 이미지를 좀 더 선거 뭐 본질은 아닙니다만 선거 전략으로 잘 활용한다면 자기의 그 아직은 정치인스럽지 못한 그런 언어의 실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현장에서 인기가 있어야지 진짜 정치인 됐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은미 기자. 그런데 이제 어제 닭갈비 먹는 모습도 그랬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못 봤던 모습이 또 공개된 게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어제 강원도에 가기 전에 아침 일찍부터 서울 상계동의 한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이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 윤석열 후보 이 마스크하고 노란 조끼를 입고 있죠. 그리고 이 손에는 교통안전 이 깃발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후보 맞아요? 네, 사실 마스크까지 끼고 살까지 좀 빠져가지고 이 윤석열 맞나 싶기도 한데 윤석열 후보가 맞습니다. 사실 이 국민의힘의 경선 주자들은 모두 다 이 봉사활동을 꼭 해야만 합니다. 이 경선 이 과제이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이 윤석열 후보 무슨 봉사활동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안전 관련한 이 봉사활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이 이준석 대표가 그럼 제 지역구인 이 상계동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면서 좋죠 라고 하면서 이 보신 것처럼 이 서울 상계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이 교통 안전 지도를 하는 이런 봉사활동을 했었던 건데요. 이 윤 후보가 입은 조끼, 사실 저는 제대로 안 봤었는데 이 윤 후보가 자식처럼 생각하는 이 반려견 토리는 이 윤 후보가 입은 조끼를 좀 주시해서 봤나 봅니다. 이 반려견인 토리의 계정으로 운영하는 이 SNS에 보신 것처럼 저 사진이 올라왔는데 네. 이 글이 긴급 상황이다, 아빠도 꼈다, 조끼 터진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 해시태그가 핵심입니다. 이 해시태그, 이 아빠는 4X라지, 조끼는 X라지. 이 우리 아빠 4X라지 줘야 되는데 X라지 입어서 지금 이 긴급 상황이다, 조끼 터진다라는 이런 재미있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여기 지금 SNS가 있는데 조국 전 장관도 이와 관련해서 SNS를 올렸더라고요. 누군가 저 박준영 씨인가요? 이분이 최근 본 뉴스 사진 중 제일 웃긴 사진이다, 이렇게 SNS를 올렸는데 이거를 조국 전 장관이 공유를 하면서 정지선을 지킵시다, 이렇게 또 SNS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김은미 기자. 네. 조국 전 장관이요, 오늘 뭐 공판이 있던데 최근에 네. 지금 고발 사주 의혹 상당히 떠들썩하잖아요. 이거 네. 관련해서 혹시 뭐라고 얘기가 없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죠. 근데 마침 오늘 이 공판일이었었는데 이 아침에 이 법원에 나온 이 조국 전 장관 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치검찰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합작하여 선거 개입이라는 국기문란 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해서 쏟아졌던 고발장에 대해서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더욱 겸허한 자세로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총장의 언어를 저작거리 언어라고도 표현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작거리라는 단어 제가 쓴 적이 없습니다. 네, 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이건 국기문란 행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날 포함해서 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쏟아진 이 모든 고발장, 이 고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조 전 장관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서 또 본인의 SNS에 글을 하나 이렇게 퍼왔습니다. 이 바로 열린민주당의 황희석 최고위원의 글이었었는데 이 황희석 최고위원,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백지 고발장의 피고발인으로 이름을 올렸던 사람이기도 한데 그렇죠. 이 황희석 이 최고위원이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 지금까지 정황만으로도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을 이 조국 전 장관 퍼온 겁니다. 근데 오비 일학으로 이 마침 공수처 오늘 이 김웅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실제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김은미 기자의 얘기도 있었지만 공수처가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수사에 들어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동석 기자. 자, 지금 김웅 의원 관련해서 압수수색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자세하게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공수처가 오늘 김웅 의원실을 비롯한 김웅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그리고 손중성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6일 한 시민단체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검사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 지 4일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진 건데요. 사실 국회의원회관의 압수수색은 법조계는 법조계대로 그리고 정치권에선 정치권대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자주 일어나지는 않은 일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의원실을 방문하면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김웅 의원실에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직접 방문해 항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심각한 야당 탄압이라면서 영장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어 압수수색을 중단시켰다. 이런 입장까지 냈는데요. 지금 사진으로 보시지만 이준석 대표까지 김웅 의원실을 방문했습니다. 전주에 이영, 허은하 의원 등도 함께하면서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고요. 공수처 관계자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모습도 연출이 됐습니다. 김웅 의원 오늘 오전에 자택에 머물다가 조금 전인 12시, 2시간 전인 12시쯤 국회의원회관에 택시를 타고 도착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공수처 관계자들을 향해서 영장을 달라, 왜 보여주지 않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보좌진 PC에 영상이 있는지를 놓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영장이 있는지를 놓고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김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지만 의혹이 더 커졌다. 그러면서 진실의 입을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김은미 기자, 지금 이동석 기자가 진실의 입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지금 오늘 압수수색하는 김웅 의원도 그렇고요. 손준성 검사도 그렇고요. 전부 기억 안 난다, 내가 하지 않았다 다 부인하는 말들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고발사주 의혹의 약간 당사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지금 하나둘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웅 의원은 이 검찰 손준성 이 당시 대검 이 정책관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아서 당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인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이 맹탕이라는 비판을 받았죠. 이 그 외에 고발장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손준성 이 정책관, 당시 정책관 이 최근에 취재진하고 마주쳐서 나는 고발장을 작성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고발장을 작성하지도 그리고 첨부 자료를 김웅 의원한테 보낸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고발장을 당해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 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는 보좌관을 통해서 이 해당 고발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받은 게 아니라 보좌관을 통해서 받은 거고 그럼 보좌관이 누구한테 받았는지 나는 그건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제보한 사람은 누구냐. 이 제보한 사람, 이 조성은 씨인데요. 당시 선대위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공익신고자라서 실명을 노출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만 본인이 직접 본인의 SNS에 입장문을 올렸는데요. 고발사주 의혹이랑 관련해서 날 공익신고자라고 몰아가면서 모욕, 이 허위 사실이 나오고 있다라고 입장문을 올렸는데 입장문을 보면 내가 제보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취재진이 그럼 공익신고자가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제보자이고 아니고는 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라고 또 말을 바꾸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고발장의 작성자, 전달자 그리고 제보자 모두 상당히 뭔가 명쾌한 부분이 없는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조 씨 같은 경우에는 제보자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거지 아직은 이 사람이 제보를 했다 아직 드러난 건 없기 때문에 제보 의혹을 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가름하겠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님 네. 보면 손준성 검사 작성한 바 없다. 김웅 의원 기억 안 난다. 정점식 의원 나도 기억나지 않는다. 제보자 의혹 받는 제보자로 의혹을 받고 있는 분들 난 당에 전달하지 않았다. 전부 부인하는 상황이에요. 관련자들이. 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나 이제 공수처가 수사를 해요.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까요? 참 공수처가 다른 수사는 굉장히 좀 늦장을 부리는데 이번 수사 같은 경우는 지금 고발장이 접수된 지 4일 만에 일단 그렇죠, 압수수색을 하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근데 도통 우리가 압수수색을 할 경우에 굉장히 압수수색의 범위가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요즘 압수수색은 옛날같이 포괄 압수수색이 나오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김웅 의원의 컴퓨터라든지 휴대전화라든지 이게 딱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장을 이제 보자는 것이고 아까 김기현 대표가 이제 가서 했다는 게 그런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거기 아주 사항들이 적시가 돼 있어요. 그 적시가 돼 있지 않는 거를 만약에 압수수색할 경우에 나중에 이게 무죄가 선고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아시겠지만 조국 전 장관 집에 그때 압수수색해서 갔을 때 그때 계속 그 변호사들이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왜 거기 없는 거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보좌관들 PC에 대한 영장은 적시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다가 이제 하니까 이제 못하게 한 것 같고 이제 일단 공수처가 지금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직권남용 혐의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권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고발 사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 총장의 직권 안에 고발 사주라는 직권이 없거든요. 그럼 직권을 남용했다는 거는 고발 사주를 없는데 남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권이 있어야 남용을 그렇죠. 하겠죠. 바로 그거이기 때문에 이제 법률적인 좀 논쟁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 이게 예를 들어서 윤 총장이 지시했다 하더라도 그게 직권 남용인가 아닌가는 법률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이 사건은 두 가지 현재 혐의인데 공직선거법하고 직권남용 혐의예요. 공직선거법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 권한이 없어요. 그건 검찰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검 감찰부에서 이 공직선거법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지금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로 해서 오늘 두 군데 다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대검 거도 지금 가져갔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 수사가 제대로 될지는 솔직히 의문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미 시간적으로 많이 지났고 1년 예전에 5개월이나 받았던 거는 본인이 김웅 의원이 후보자 시절에 받았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휴대전화 이런 걸 봤을 텐데 지금 과연 그러면 의원실에 이거 PC는 다 새롭게 만들어지면 될 텐데 과연 증거가 있을 것인가? 또 손준성 지금 정책권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미 그 업무부에 떠났고 현재 대구고검에 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걸 뭐 해서 나올까라는 의문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법률적으로 지금 공수처가 생기면서 법률적으로 지금 나눠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또 대검 차원에서도 또 이 압수수색도 할 수가 있어요. 공직선거법으로 이렇게 될 경우에 수사가 굉장히 혼선이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원래 이런 거는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야지만이 뭔가 이 증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글쎄 이런 방식으로 해서 현재 수사 결과가 잘 나올 수 있지는 솔직히 의문스러워요. 박범계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체적 진실규명의 방법은 최종적으로 수사가 바람직하다. 자, 앞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과정들 어떻게 될지 좀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김준건 왜 불렀나? 국민 면접 신경전. 자,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 어제 이 면접관들 상대로 압박 면접을 했습니다. 자, 이 면접관 중에 특히나 야권에 대해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던 진중권 전 교수가 면접관으로 참여해서 상당히 이목을 끌었는데요. 자, 김현미 기자. 오늘 보니까 이 진중권 전 교수 그리고 홍준표 후보 얘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전체 12명의 예비 후보 중에서 이 어제 면접 첫날인 어제 6명의 후보가 이 면접을 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홍준표 후보 단연 눈길이 쏠렸습니다. 홍준표 후보 뭐라고 얘기했길래 눈길이 쏠렸는지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비하, 막말, 발언, 뭐 입에 담기도 그렇지만 뭐 돼지발정제 굉장히 좀 안 좋은 이미지로 남아서 차마 홍준표는 못 찍겠다 이런 거가 많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 맞나요? 너무 쉽게 인정을 하셨고 이대 계집애들 싫어한다, 꼴 같지 않은 게 대들어서 패버리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그게 막말이라면 내 수용을 하겠는데 그건 성적 희롱은 아니죠. 아니, 사실상 진주 어려운 폐쇄를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내 대통령 선거 나오면 좌파고 외골수니까 그런 사람은 저한테 안 옵니다. 간호사들이 다 좌파입니까 그럼? 자, 다음 그래 할게요. 억지 논리를 말씀하시는 지금 면접관이 내가 참 그 생각이 좀 답답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 당에서 면접관들 저 두 분은 아주 골수 좌파들인데 당에서 면접관은 저런 분들을 면접관으로 했죠. 보수를 전향했다 그러시는데. 자, 저한테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다른 후보들이 골탕 먹겠는데. 그것도 좌파라고 몰아붙이셨잖아요. 예. 아니 그게 아니고 베베 꼬여서 질문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네, 정말 그야말로 압박 면접입니다. 좀 아픈 데만 골라서 지금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이었는데 홍준표 후보도 이 보통이 아니죠. 굉장히 노련하게 이걸 받아치고 있습니다. 이 과거 2대 계집애들이라고 했었던 발언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내가 막말이라고 하면 받아들이겠는데 이게 무슨 성희롱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돼지 발정제 논란 때문에 여성들이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는 물었더니 쿨하게 그럴 수 있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바로 수용을 했는데 이 진중권 전 교수, 진전 교수한테 사실 이목이 많이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이 진전 교수, 이 진주의료원을 경남지사 때 폐쇄한 거에 대해서 좀 물었더니 이게 좌파적인 사고로 이 주장을 하고 좀 베베 꼬인 질문을 한다라면서 이 면접관들 앞에서 이 면전에서 불쾌감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이동석 기자, 어제 홍준표 예비후보 말고 유승민 예비후보도 면접 봤죠? 어땠어요? 네, 평소 점잖은 이미지를 보였던 유승민 예비후보 배신자 이미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발끈했는데요. 유승민 예비후보의 영상도 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승민, 그다음에 하태경, 이준석 이래 해가지고 이 세 분이 갑자기 안티페미니즘 드라이브를 딱 걸면서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4년 전에 SBS에서 대선 후보 면접 토론할 때 진 교수님 그때 패널로 오셨어요. 저는 평소에 여가 폐지하고 양성평등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때는 진 교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더니 요즘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보십니까? 건너고 있는 중이죠. 다 건넜는데 유승민 후보만 아직 못 건너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준석 대표도 당선이 되고 그 박근혜 대통령 잡아넣은 이를테면 윤석열 후보도 보수 진영에서 되게 지지가 높은데 유승민 후보만 지금 배신자 이렇게 이미지의 아이콘이 있어서 그 질문하시는 분은 제가 배신자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왜 배신자라고 생각하시니까 저한테 그런 표현 쓰시는 거 아니에요? 네, 유승민 예비후보 유승민만 배신자 이미지라는 지적에 솔직히 억울하다면서요. 질문하신 분은 제가 배신자라고 생각하냐며 이렇게 되묻기도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배신자 논란에서 벗어나려고 현재 애를 쓰고 있는 와중에 이런 질문이 나와서 본인도 약간 당황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영상을 통해 만나보셨듯이 이후 예비후보는 진중권 전 교수와 안티페미니즘 질문에 대해서도 반박하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자, 김은미 기자. 근데 어제 이제 면접에 관련해서 당에서는 관심도 많이 끌었고 나름 많이 흥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 근데 후보들은 또 평가가 좀 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앞서 보신 영상들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면접관들 면전에서 불쾌감을 표시하는데 면접관 없는 데서는 또 얼마나 불쾌감을 표시했겠습니까? 영상으로 같이 먼저 보시죠.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내가 좋게 만들었죠. 분위기 안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걸 내가 좋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토론 자리 아니면 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응? 그 불러가지고 후보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그 발목이나 잡고 하는 것은 이 정상적인 경선 관리가 아닙니다. 이젠 이런 쇼잉업 하는 행사는 가능하면 하지 말고 특히 면접의 경우에는 면접관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중권 교수는 윤석열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선관위가 어떻게 저런 분을 면접관으로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 이 두 사람 다 면접관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네. 이 면접관이 분위기를 오히려 안 좋게 만들 뻔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 진중권 교수는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에 이거는 공정성에 어긋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 홍준표 후보 사실 앞선 영상에서 나는 괜찮은데 이 3명 중에 2명이 저 좌파 쪽 사람들이라 다른 후보들이랑 골탕 좀 먹겠다.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자신의 SNS에 오늘 아침에 또 이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내가 26년 동안 정치하면서 이렇게 모욕 준 당은 처음이다. 면접관 3명 중 2명을 반대 진영 사람을 앉혀놓고 하면은 이렇게 편향적인 질문으로 비아냥대고 조롱하고 낄낄댄 22분이었다. 이런 행사 자제해달라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동석 기자. 이렇게 후보들 반응은 좀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 좀 난감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면접관에 대한 불만 폭주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입을 열었는데요.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준석 대표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실시간 방송 중에도 계속 진중권 욕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고. 네, 문자에 보면 왜 죄다 좌파만 불렀냐. 특정 후보의 지지자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좌파 얘기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제가 사실 주문했던 건 뭐냐면 이쪽을 완전히 그냥 빨간색으로 채우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진짜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조국을 지지하거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또 거기에 또 가까운 사람들을 좀 부르자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김남국 의원은 부를 수는 없잖아요. 진중권 교수의 기여도가 얼마나 될까요? 뭐 거의 전부지. 뭐. 겸손하지도 않은 무늬만 좌파. 내일 안 가. 성격도 까칠한 겸손하지 않은 무늬만 좌파. 네, 이 대표는 진중권 전 교수를 왜 부르냐 이런 문자가 폭주했다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을 부를 수는 없지 않냐 이러면서 나름 서운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히려 논란보다 흥행을 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5만 명 가까이 실시간 접속이 이루어졌다면서 나름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쓴소리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는데요. 진 전 교수는 먼저 이번 면접관 제의를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매우 까칠할 것이고 두 번째로 이 편 저편 편 들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얘기가 후보들에게 전달이 안 됐다. 후보들이 이 소식을 알았다면 불만이 그만큼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질문 자체에 대해서 편향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현재 긍정적인 목소리도 다른 한편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 의원님, 지금 이동석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가감 없는 질문을 던져서 신선했다 이런 평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 검증은 제대로 되지 않은 건 아니냐 이런 평도 있고요. 어떻게 일단 보셨어요? 뭐 초반부터 뭐 세게 안 들어가고 일단은 전체 요리로 치면 전체 요리 같이 이제 흥미를 붙돋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까 영상 보니까 역시 홍준표 후보가 개그감이 있구나. 그러니까 본인은 뭐 개그하려고 하지 않았겠지만 보기에 좀 웃기네요. 네. 2030이 개그감을 좋아한다는데 아마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역시 유승민 후보는 토론을 잘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동시 시청률은 그러니까 접속해서 같이 본 사람은 한 5만여 명 된다 그러고 지금까지 그 영상을 본 사람이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하니까 그래요? 일단 흥행에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 자체가 날카롭고 재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불만이 많은데 뭐지 진중권 교수가 뭐 윤석열 후보 지지자 아니냐 뭐 이런 불만도 있고 왜 토론을 안 하느냐 이런 불만도 있는데 첫 술부터 배부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일단 홍보를 해서 관심을 끌어모으는 데는 성공했다. 그런 점에서 특히 진중권 전 교수를 섭외한 거 또 한 명도 뭐 좌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반대편에서 좀 아픈 질문을 하는 것이 또 오히려 예방 주사를 맞는 것과 같은 거니까 본선에 올라가려면 그런 점에서 잘 섭외를 했고 흥행을 하고 전체 요리로서 충분히 효과를 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요. 황교안, 윤석열, 박진, 안상수, 하태경, 원희룡 예비 후보가 면접을 보는데 과연 모습이 어떨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집니다. 자, 앞서 이제 압박 면접 모습 보셨는데 여유롭게 넘어가는 홍준표 후보.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추석 전후로 내가 골든 크로스 이루겠다 이렇게 자신했었는데 김은미 기자. 네. 근데 이 시기가 좀 빨리 온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어제 저희 MBN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야권 후보만 봤을 때 1위가 홍준표 후보였습니다. 36.5% 그리고 2위가 윤석열 후보인데 26.5%입니다. 이 오차 범위가 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10%포인트면 이 오차 범위 밖의 차이인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여야 후보를 모두 합한 이 다자 대결을 한번 볼까요? 이 여야 후보를 다 합쳐놓으면 1위가 이재명 지사입니다. 27.3%. 근데 2위가 홍준표 후보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입니다. 23.4%. 이 격차가 3.9%포인트가 나는데 이재명 지사랑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이 윤석열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럼 네. 홍준표 후보는 몇 위냐 봤더니 3위입니다. 17.4%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랑 딱 6%포인트 차이인 건데 오차 범위가 딱 6%포인트니까 그 경계로 지금 나왔습니다. 자, 반대로 여권에서는요. 지금 이 경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친 이낙연 후보의 과연 이번 주말 표심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인 것 같습니다. 이동석 기자, 이낙연 후보요. 의원직 사퇴 선언하고 벌써 의원회관실 짐을 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의원회관실에서 짐을 옮기는 모습 어제부터 포착이 됐는데요. 지금 사진을 통해서 확인하시듯이 이렇게 짐이 빠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낙연 예비후보 계속된 지도부 만류에도 결국 의원직 사퇴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낙연 캠프에선 사무실을 정리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지역구 주민들에게 사죄와 양해의 말씀을 드릴 예정이라는 논평까지 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이번 주말 이낙연 예비후보를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설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낙연 예비후보 입장 번복은 있을 수 없다, 이런 강성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실제 의원직 면직이 결정되기까지는 굉장히 의원직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정작 본인은 의원직 사퇴를 원하는데 사퇴는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놓고 정치권에선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제 모레입니다. 63만 표 국민선거인당 표심이 공개가 됩니다. 의원직 사퇴 카드 던진 이낙연 후보,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이 목적 자체가 일단 호남표를 겨냥한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죠. 그나마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난 다음에 호남을 하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효과는 크게 저는 없을 걸로 봐요. 그렇지만 일단 호남에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역전이 있을 경우에 이제 완주까지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모레 발표되게 63만 명이나 되니까. 그렇죠. 1차 이제 63만 명이 되니까 이게 꽤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또 투표율도 꽤 높다고 그래요. 70%가 넘어섰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아마 열기가 뜨겁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너무나 표차가 나버리면 지금 기존에 나왔던 결과와 비슷한 결과가 나버리면 상당히 동력 자체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의원직을 던졌다라는 상징적인 문제 때문에 배순을 쳤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그 효과는 나타날 것 같고요. 문제는 아마 또 이 던진 것 자체가 이 캠프 내의 긴장감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저는 수단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지금 충청권에서 워낙 이 패배를 하는 바람에 사실은 이 캠프 내가 상당히 좀 많이 죽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좀 더 이제 후보가 뭔가 좀 긴장감을 높이면서 좀 더 동력을 삼고자 하는 측면이 있을 텐데 단지 이것만 갖고 과연 가능하겠는가라는 여러 가지 회의론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이제 강원 지역이고요. 모레 대구, 경북 지역의 표심 그리고 63만 표의 표심도 공개가 됩니다. 관심이 가는 부분이죠.